오늘 어머니가 집과 땅을 팔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장맛비가 얇게 내리는 소리만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거실 스탠드 불빛이 낡은 등기 권리증 위로 번지면서 그 문서 위의 글씨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내 눈에 맺힌 눈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복래는 검은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식탁에 단정히 올려놓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챘다. 이 집이랑 시골 땅 다 정리하자. 너희가 필요하다 하니. 어머니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과 동시에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정말요, 어머니? 지금 팔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한재민이 대답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는데 사업 실패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사업자금 대출 빚이랑 아이 학원비도 살고요, 어머니. 큰 결정 잘하셨어요. 최서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실용적인 그녀조차 이 상황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엄마. 다른 데 계실 때는요? 한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거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어머니의 시선이 현관 신발장 쪽으로 향했다. 그 신발장에는 남편의 낡은 구두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이 마치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을 것이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이번 한 번이면 된다. 그 생각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비 냄새가 거실 안까지 스며들면서 습한 공기가 우리를 둘러쌌고 TV 뉴스 자막으로 구재개발 보상과 상향논의라는 글자가 흘러갔다. 마침 그때 휴대폰에 장태수 중개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사님,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그 짧은 문구가 어머니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드는 것 같았다. 미나가 화면을 흘깃 보며 불길한 기분을 떨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 급할수록 천천히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천천히 가다가 너희가 더 힘들다. 어머니가 대답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희생정신과 동시에 체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냈다. 집은 끝까지 사람이 살아야 집이다. 그 종이 쪽지를 보는 순간 온 가족이 숨을 죽였다. 그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어머니의 손길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그 누구에게도 아직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재미는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했지만 그 숫자들이 과연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서연은 아이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 카페를 뒤적거리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나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걱정이 앞섰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메모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변화가 과연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고 어쩌면 그 답을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막막했다. 동사무소 강당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끌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귀를 아프게 했다.
재개발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 표정들이 너무 생생해서 차마 직시하기 어려웠다. 장태수가 슬쩍 다가와서 귓가에 속삭였다. 여사님 성계약하면 조건 좋아요. 오늘 계약금만 넣으면 보장가가 생깁니다. 그 목소리에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한재민의 눈앞에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원금과 이자를 청산하면 드디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다. 최서연은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못 팔아요. 그녀의 단호한 말 속에는 아이의 미래와 가계 부담에 대한 절실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하지만 한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거주 문제는요?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 질문은 강당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대조되어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일단 살아야 생각을 하지. 재민이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보다는 자기 합리화가 더 많이 섞여 있었고 미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편해지면 됐다. 김복래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희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강당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가는 우리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보였다. 그 그림자들이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묘한 불안감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밤 냉장고 불빛이 희미하게 부엌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병원의 응급실 조명처럼 차갑고 쓸쓸해 보였다. 복리는 약봉지를 꺼내 물 한 모금과 함께 삼켰다. 알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인생의 무게가 함께 넘어가는 것 같았다. 부엌 벽식의 초침이 유독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져서 심장 박동이 빨라졌고 더 늦기 전에 내가 길을 터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서랍 속 인감도장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고 그 도장의 차가운 질감이 현실의 무게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다. 재미는 자기 방에서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업 실패의 트라우마가 자꾸만 되살아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안정은 현금이라는 자신만의 신념을 되새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그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현실적인 계산에 몰두했다. 미나는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우린 어딘가로 내몰리고 있어. 그 직감을 떨칠 수 없었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복리는 모든 가족이 잠든 후 홀로 부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에 저장된 주소 하나를 바라보았는데 푸른강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주소를 누군가 몰래 본다면 의아해할 이름이었지만 복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선택지였다. 그 선택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화면을 닫으며 복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과 동시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뒤척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불안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내일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도 모른다. 복리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고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별빛조차 오늘은 쓸쓸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서 그 별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맺혔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등기부와 계약서, 그리고 도장이 나란히 놓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이 그 문서들 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장태수는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우고 진지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펼쳤다.
그 모습이 묘하게 엄숙해 보였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여사님 여기랑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한 달 내. 태수가 말할 때 그 목소리에는 사업적인 차가움과 함께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고 그 조바심이 우리 가족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이들 위해서도요. 최서연이 말하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그 손길에서는 미안함과 동시에 절박함이 전해졌다. 복례는 그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 안았다. 오빠, 며칠만 더 생각하자. 한민아가 간청하듯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내리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성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미나야 더 미루면 우리 다 무너져. 한재민이 대답했지만 그 말 끝에는 확신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의 압박이 그를 이렇게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김복래는 펜을 들었는데 그 순간 손이 잠시 멈칫했다. 집은 끝까지 사람이 살아야 집이다. 남편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고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서명했다. 사인의 회기문서 위를 지나갈 때 마치 자신의 인생을 긋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동시에 미나의 심장도 함께 긁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정말 그 길뿐이었어? 미나가 물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복례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어 더욱 괴로웠다. 이제 너희라도 편해져라. 복례가 작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과 희생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 선택의 무게가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을 때 복례는 말을 덧붙였다. 다 정리하면 나는 잠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엄마, 왜 갑자기 요양원이세요? 재민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도 배어 있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눈치 보잖니. 복례가 대답했을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지만 아무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복례의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 한 권의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생활비 보탬이라고 적힌 수첩과 함께 보관된 그 통장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서 위에 떨어진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이미 우리 가족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들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장태수는 계약서를 접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특히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소리가 지금의 상황과 대조되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그날 밤 김복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재민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정차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날이었다. 그때 복례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보험금 3천만 원을 통장에서 그대로 빼서 아들에게 건넸다. 그 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엄마 덕분에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불과 2달 후 그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3천만 원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재민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두 번째 사건은 서연이 아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날이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며느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복례는 매달 받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에서 번 돈을 모두 서연에게 건네주었다. 걱정하지 말고 아이 교육은 제대로 시켜라. 그때 서연은 정말 감사하다며 복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후로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않았고 복례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관심도 갖지 않았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에 복례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다. 세 번째 사건은 재민이 또다시 빚에 쫓겨 숨어 지내던 시절이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복례를 협박했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골 땅 문서를 꺼내 들었다. 이거라도 팔아서 갚겠다. 그 순간 채권자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며 복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 땅은 남편이 평생 농사지으며 일궈낸 소중한 유산이었지만 복례는 주저없이 그 땅을 담보로 잡혀 재민의 빚을 정리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꿈꾸던 노후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네 번째 사건은 서연이 새 집으로 이사 간다며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했던 날이었다. 그때 복리는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을 해지해 부족한 돈을 채워주었다. 그 적금은 남편이 병원비에 대비해 10년간 매달 조금씩 넣어둔 소중한 돈이었다. 이사를 마친 후 서연은 새 집이 너무 좋다며 사진을 찍어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복리는 자신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더욱 괴로웠다. 다섯 번째 사건은 재민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이번만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던 날이었다. 그때 복리는 집 문서까지 내놓을 각오를 했지만 다행히도 그 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시골 땅값이 올라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때 재민은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끝났을 거야 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복리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들을 하나씩 내어주면서도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복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혼자 한숨을 쉬는 시간이 많아졌다. 때로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복리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거지.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가끔은 너무 지쳐 눈물을 흘리는 밤이 있었다. 그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심스레 닦아내곤 했다. 재민과 서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다 쓰면서도 그것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복리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었다. 그 무관심은 때로는 아기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을 먼저 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복리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했다.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복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뻔했고 그 대답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아팠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며 잠으로 도피하려 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복리는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다짐조차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동안의 기억들이 계속 나타나 복리를 괴롭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한층 더 늙어 보였다. 잊힌 눈물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이라도 의미가 있었기를 바라면서 복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고 그 아픔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이사 트럭이 골목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그 커다란 트럭이 마치 우리 가족의 역사를 통째로 삼켜버릴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벽에서 가족 사진이 조심스럽게 내려지는 순간마다 그 사진 속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복리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빈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복례의 시선이 스탠드 불빛에서 오래된 캘린더를 거쳐 남편이 늘 앉던 자리까지 천천히 후려갔다. 그 자리 하나하나에 배인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고마웠다. 복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그 말 속에는 평생을 함께한 집에 대한 감사와 작별의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어머니를 이런 곳에 모셔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깐은 서로 마음을 식히자. 복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미나는 그 미소가 너무 아파서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요양원 접수 데스크 앞에서 오지현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생활은 편하실 거예요. 다만 마음이 외로운 게 제일 큰 병입니다. 그 말에 복례는 깊이 공감했다. 외로운 건 익숙해서 괜찮소. 복례가 대답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지난 몇 년간 홀로 지내온 시간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간호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복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함께 느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켰다. 밤이 되어 요양원 침상에 누운 복례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내 베개 밑에 넣었다.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에서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전해졌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탁자 서랍에 넣었다. 그 봉투 겉면에 적힌 재민에게라는 글씨를 보며 복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재민은 차 안에서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엄마를 여기에 두고 가는 게 맞아? 그 목소리에는 자책과 후회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우리도 살아야 해. 서연이 조용히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자기 합리화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미나는 말없이 퇴소 동의서 안내장을 핸드폰으로 찍어 저장했다. 언제든 모셔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웠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요양원의 불빛들을 보며 재미는 어머니가 저곳에서 어떻게 지내실지 상상해 보려 했다. 그러나 그 상상은 너무 고통스러워 금세 포기해야 했고 대신 라디오 볼륨을 높여 생각을 지우려 했다. 서연은 조수석에서 계속 가계부를 정리했다. 숫자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불안감을 달래려 했지만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다. 미나는 뒷좌석에서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창가에서 자신들을 배웅하고 계실지 궁금했지만 막상 그 모습을 확인하기는 무서워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차 안의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결정의 문턱을 넘은 지금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시간만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주말 면회 날 요양원 로비의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 차가움이 단순히 의자의 재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감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김복래는 얇은 카디건을 여미며 재민과 서연 그리고 미나가 마주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했을 가족의 모임이 오늘은 어색하고 무거웠다.
엄마 불편한 건 없어요. 재민이 물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곳에 계신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밥은 잘 나온다. 복례가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 단순한 대답 속에는 많은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 곧 잔금 들어오면 우리도 숨 좀 쉬어요. 서연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누리는 안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게 숨 쉬는 거야? 엄마를 두고? 미나가 참지 못하고 터뜨렸을 때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안타까움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로비에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절절했다. 말들이 날카로워지려는 순간 복례가 조용히 봉투를 꺼내 재민에게 건넸다. 내 이름으로 온 거다. 그 봉투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재민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대출 상환 내역서, 사본과 자동이체 해지 완료 문자 캡처,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문서들을 보는 재민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내가 모르게 막았던 이자 연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재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엄마가 내 이자를 대신 재민이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얼굴이 하얘진 채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부모란 게 그런 거다. 복례가 조용히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재민이 너무나 약했다. 어머니, 서연이 울컥하며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셨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 몫의 돈 중 상당을 아들빚 정리에 보태고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핵심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로비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책감이 모두 섞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뒤섞여 있었다. 늦어도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복례가 대답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용서와 포용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느껴졌다.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오빠의 눈물을 보면서 자신도 덩달아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휴지를 꺼내 재민에게 건네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 정신 앞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태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로비의 다른 가족들도 우리 쪽을 힐끗거렸다. 그러나 그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아픈 현실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슬펐다. 요양원의 하얀 불빛 아래서 펼쳐진 이 장면은 우리 가족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아픈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복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를 위로했지만 그 손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이 전해졌다.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린아이가 되고 싶었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진실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 오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이제라도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느껴졌다. 며칠 뒤 잔금이 들어오자 한재민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모든 빚을 청산했다. 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한 초도 되지 않았고 마치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라도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은행 창구에서 채권자 문자 완납이 뜨는 순간을 보면서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 눈물 속에는 해방감과 안도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최서연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엄마 데리러 가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변화를 재미는 온몸으로 느꼈다. 미나와 함께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재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 기억들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교훈으로 다가왔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김복례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의 얼굴이 너무 반가워 눈물이 맺혔다. 엄마 같이 집에 가요. 이번엔 제가 약속 지켜요. 재민이 깊게 허리를 숙여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다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복례는 느낄 수 있었다. 집이 어디에 있든 너희가 있는 곳이 집이다. 복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고 그 깨달음이 온 가족을 감동시켰다. 요양원에서 짐을 챙기는 동안 복례는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가족의 소중함과 동시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미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그 깊이를 다 헤아리기는 어려웠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대화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편안한 안도감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어머니 거주 최우선과 생활비 공동 분담을 손글씨로 적었다. 그 글씨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배어 있었고 이번에는 정말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미나가 서랍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을 때 집은 끝까지 사람이 살아야 집이다. 그 문장이 세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눈빛이 같은 곳에 머물렀다. 그들은 비로소 집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이 집을 만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복례는 그 메모를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남편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남긴 말일지도 몰라. 그 예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고 동시에 남편의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재미는 그 메모를 보며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앞으로는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인정했다. 자신의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때로는 차가웠다는 것을. 앞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함께 고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지난 시간의 아픔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관계의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배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창밖으로는 새벽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은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 작은 전셋집이지만 낡았지만 햇빛 잘 드는 거실에 새 커튼을 달면서 김복례는 이 작은 공간이 이전의 큰 집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가 단순히 햇빛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손주에게 김치전을 뒤집어주며 태워 먹지 않게 잘 보거라라고. 말하는 복례의 목소리에는 할머니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는 손주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최고! 손주가 소리치며 안겨올 때 복례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요양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이 이 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어제 병원 결과 괜찮대요. 최서연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시어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전에 현실적이기만 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엄마, 이젠 제가 모십니다. 약속이에요. 한재민이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존적인 아들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변화를 복례는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창밖엔 비가 그치고 바닥엔 어제의 눈물이 자국처럼 말라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재미는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흔적들마저도 소중한 기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가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재미는 그날 엄마 손을 놓고 돌아섰던 요양원 복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순간의 죄책감과 후회를 평생 잊지 말자고 다짐했으며 그 기억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짐들조차도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보였고 복례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각 물건에 담긴 추억들을 곱씹어 보았다. 오후 햇살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햇살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복례는 이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이켜보았다.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했다. 미나는 손주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어머니가 이런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그리워하셨을지 상상했다.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복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재미는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요양원 급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 따뜻함이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 후 복례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며 재민과 서연 그리고 미나는 각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지금처럼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 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전의 적막과는 달랐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주는 편안한 정적이었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복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재미는 잠들기 전에 요양원 복도에서의 그 순간을 또다시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상처와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 아픔마저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리라 다짐했다. 주말 점심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잔치국수를 나눠 먹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아픔과 성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많이요. 최서연이 수줍게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차가운 태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복례는 며느리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 말 속에는 용서와 이해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 관대함이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감사하게도 만들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날이에요. 한미나가 웃으며 말했을 때 그 웃음 속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 마음이 뿌듯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엄마가 먼저예요. 재민이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존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변화를 복례는 깊이 감동받았다. 내가 먼저면 너희도 먼저다. 복례의 대답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가족이란 게 순서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었다. 창문 너머 우햇살이 식탁 위를 노랗게 덮었다. 그 빛 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따뜻함이 실려 있었고 햇살을 받으며 함께 앉아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축복받은 그림처럼 보였다. 잔치국수를 함께 먹으며 복례는 이 음식이 단순한 점심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 깊은 식사라고 생각했다. 각자의 젓가락이 그릇 안에서 만나는 모습조차도 아름답게 느껴졌다. 서연은 국수를 먹으며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육수의 깊은 맛을 느꼈다. 그 맛 속에는 오랜 경험과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미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모두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재미는 어머니가 국수를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요양원에서의 끼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고 계실 거야. 앞으로는 이런 시간들을 더 자주 만들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너무도 평범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알았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복례는 손주가 무릎 위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 기뻤고 그 희망이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다. 창밖으로 우햇살이 점점 기울어갔다. 그러나 그 햇살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새로운 빛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고 우리 가족의 미래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연은 시어머니께 차를 대접하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재미는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보았다. 집은 끝까지 사람이 살아야 집이다. 이제 그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가장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미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 아픔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상처럼 자연스러웠다.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마음만은 예전의 편안함을 되찾은 듯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복례는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그 사실에 감사했고 내일도 다시 이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다. 화해와 성장이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온 가족이 그 깨달음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새로운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일상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가족은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몇 달 후 김복래의 생일날.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이 미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흔들리는 불빛이 마치 지난 시간들의 부침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든 부침을 견뎌낸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새로운 가족 사진이 벽에 걸리는 모습을 보며 복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돈은 흘러가고 집도 떠나보냈지만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너희였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과거의 아픔들이 다시 스쳐갔지만 이제 그 아픔들은 상처가 아니라 교훈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교훈들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집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떠나보내고 나니 보였다는 깨달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복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깨우침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 깨달음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고 땅은 선이 아니라 길이다.
그 통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복리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했다. 사진 셔터 소리가 울리며 모두의 시선이 식탁으로 모였다. 그 순간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이 모이는 중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중심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더 먹어라라는 익숙한 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일상의 교양고. 복리는 이 소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가 집이다. 그 깨달음이 온몸을 감쌀 때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확인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평생 찾아 헤맸던 답을 마침내 발견한 기쁨으로 변해갔다. 손주가 케이크를 먹으며 입가에 크림을 묻히는 모습을 보며 복리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기억할 것은 큰 집이나 비싼 가구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겠지. 그리고 그런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재민이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라며 작은 선물을 건넸을 때 복리는 그 선물의 값어치보다 마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었다. 서연이 직접 만든 미역국을 대접하며 말했다. 어머니 생일인데 제가 요리를 배워서 이제라도 효도하겠습니다.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복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촛불을 끄시고 소원을 말해보세요. 미나가 말했을 때 복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그 소원은 너무 평범했지만 오히려 더 진실하게 들렸다. 생일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각자 한 조각씩 받아든 가족들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 표정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복리의 마음은 충만해졌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 속에서 복리는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창밖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 별빛을 받으며 함께 앉아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복리는 이 장면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기억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성찰과 통찰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들이 모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지금 복리는 어디에 있든 자신만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몇 달 전의 아픔과 혼란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와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기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여기가 집이다. 마지막 결론에 도달한 복리는 평생의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기분을 느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자신의 마음속이었다는 아이러니를 깨달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